나는 익숙한 시간에 다시 카메라 앞에 앉았다. 며칠 전까지 떠돌던 어떤 파일 하나가 누군가의 손에서 얼마나 쉽게 진실로 둔갑할 수 있는지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심해야 하는 걸까? 오늘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조용히 힘을 보태달라.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남겨주시면 내가 놓친 지점을 다시 살펴보겠다. 이제 그날 밤의 흐름을 차분히 이어가 보겠다. 2026년 1월 19일 월요일 저녁 9시 월요일 밤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며 나는 먼저 오늘의 주요 소식들을 정리했다. 가장 앞에 꺼낸 건 내가 1월 2일에 올렸다가 1월 5일에 내렸던 공익 제보 영상에 관한 뒷이야기였다. 그 영상은 짧은 기간에 많은 시선을 끌었고 그만큼 오해와 추측도 커졌다. 나는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을 오늘 분명히 짚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다음으로는 장동혁 대표의 상황이었다. 그는 현재 5일째 단식 중이다. 예전에 정치권에서 단식이란 말이 얼마나 가벼워질 수 있는지 사람들은 이미 여러 번 봐왔다. 하지만 이번 모습은 달랐다. 국회의사당 본관 쪽 로테놀이라고 불리는 그 공간에서 그는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던 데의 흐름을 다시 고통으로 밀어붙이고 있었다.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힘겨워 보였고 나는 그에게 마음이 간다고 말했다. 나는 이전 방송에서 장동혁 대표에게 섭섭했던 지점이 있었다고도 숨기지 않았다. 대통령 문제와 관련해 그가 했던 어떤 표현들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단식은 민주당이 양대 특검을 압박하며 수용하라 고 몰아붙이는 상황에서 국힘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에 가까웠다. 통일교 특검과 공천원금 특검, 이 두 가지를 둘러싼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자신들도 똑같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상대에게만 책임을 강요하는 모양새로 보였다. 나는 그런 흐름을 두고 거짓말의 반복이라고 표현했다. 위석이 적은 쪽이 밀릴 수밖에 없는 국면에서 장동혁 대표가 선택한 고통의 방식은 극단적이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최대치로 보였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전환길도 장동혁이다. 그 다음으로 넘어간 건 지난 금요일 윤석열 대통령 관련 재판이었다. 백대현 판사가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사건. 나는 그 판결이 엉망이라는 평가를 그날 즉시 했고 오늘 다시 근거를 들어 정리하겠다고 했다. 핵심은 단순했다. 공수처가 내란 수사권을 갖고 있는가? 나는 없다고 봤고 따라서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는 사안을 붙잡고 체포에 나섰다면 그 체포 자체에 응하지 않은 행위를 범죄로 몰아가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 논리에 따르면 공소 기각이 되어야 하는데 그 방향으로 가는 대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이 논란을 키웠다. 그리고 그날 백대현 판사가 이재명을 향해 던진 말이 있었다고 나는 짚었다. 헌법 84조. 대통령은 재임 중 내란 외환이 아니면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 그런데 판사는 소출을 받지 않을 뿐이라고 해석하며 수사와 재판이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건 아니라고 언급했다. 나는 이 대목이 결국 이재명 재판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논리적 폭탄이라고 보았다. 그 다음은 미국 이야기였다. 나는 최근 CIA 신고라는 말이 한국 정치판에서 하나의 상징처럼 쓰이는 흐름을 소개했다. 탄핵 국면에서 일부 좌파 성향 연예인들이 강하게 목소리를 냈다가 CIA 신고 이야기가 돌자 입국 문제를 걱정하며 조용해졌다는 식의 흐름.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천조국 파행이라는 채널이 문영배를 CIA에 신고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신고의 근거로는 유엔 기념공원 방문 뒤 남긴 글, 참전용사를 모욕한 듯한 표현, 그리고 동창 온라인 카페에서의 논란까지 엮여 있었다고 했다. 나는 이를 두고 잘된 일이라며 지지한다고 말했고 반미를 외치면서도 정작 미국의 비자와 혜택을 이용하려는 이중적 태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나는 부산의 유엔기념공원 이야기도 꺼냈다.
한국전쟁 당시 희생된 유엔군 전사자 일부가 그곳에 안장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희생을 향한 모욕으로 보일 수 있는 문장이 논란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 다음은 영화 이야기였다. 이영돈 감독이 제작한 다큐 영화 12.3 그날 조작된 내란과 감추어진 진실을 파헤친다는 취지의 작품. 시사회가 3일 연속 마감됐고 입장하지 못한 사람이 200에서 300명 단위로 생겼다는 말이 돌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다고 했다. 그래서 추가 시사회가 논의되고 미국에서도 여러 도시에서 상영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특히 미국에서는 약 3에서 40곳, 더 넓게는 50개 주에 걸쳐 개봉 일정이 잡힌다는 식으로 설명이 이어졌다. 나는 이 영화가 비상계엄 이곳 내란이라는 프레임에 의문을 제기하며 민주당이 준비한 내란 공작의 실체를 밝히려는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현재는 국내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고 2월 초쯤 결과가 나오면 전국 극장에서 볼 수 있을 거라 말했다. 그 뒤 나는 방송 진행 순서를 안보 외교 정치 경제 순으로 잡았다고 밝히며 본격적으로 국제 뉴스로 넘어갔다. 먼저 트럼프 관련 소식이었다. 그린란드를 덴마크로부터 돈을 주고 사들이겠다는 구상, 그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반발, 그리고 트럼프가 관세로 압박할 수 있다는 이야기. 유럽 8개국을 대상으로 미국 제품 판매나 수입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경고성 메시지가 돌고 있다고 전했다. 나는 이 움직임이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적 의도와 연결되어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유럽 언론의 관측을 인용하며 그린란드를 놓고 미국과 유럽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모양새라는 분석을 덧붙였다.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갈등 이야기로 옮겼다. 12월 23일, 24일 무렵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들 중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논란을 부르는 통신망법 개정 문제. 일각에서는 허위 조작 정보 금지라는 이름이지만 사실상 유튜버와 언론을 통제할 수 있는 법이 될 수 있다고 했고, 나는 특히 보수 성향 채널이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 국무부가 이 법을 문제 삼으며 표현의 자유 제한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는 소식을 전했다. 비자나 금융 제재까지 언급된다는 보도도 영상 뉴스 형태로 소개했다. 나는 그 부분에서 막아야 한다 고 분명히 말했다. 그 다음은 북한 관련 기사였다. 북한산 농식품이 남한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논란, 그리고 대북 제재 위반 문제. 미국과 유엔이 제재하는 이유는 핵개발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서인데, 그런 와중에 북한산 농식품을 사들이는 움직임이 있다면 미국과 충돌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 상황도 전했다. 시위 확산과 강경 진압, 사망자가 1만 5천, 1만 8천 단위로 언급되는 참혹한 상황.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미국의 공격은 선전포고라고 경고하며 전면전 가능성까지 언급했다는 소식. 연합 보도를 인용하며 시위대 색출과 잡백 방송, 친정부 민병대의 폭력 같은 내부 통제 강화 흐름을 전했다. 그리고 이를 두고 책임을 트럼프 탓으로 돌리는 방식이 한국 정치의 누군가와 닮아 있다고도 말했다. 그 다음 충격 기사로는 국제민중행동이라는 단체가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침공을 규탄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기자회견을 했다는 보도를 들었다. 나는 이를 반미 조직의 행동으로 해석하며 한국 내에 이런 목소리가 존재하는 것을 암덩어리 같은 존재라고 표현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이 수만 명 단위의 희생과 경제 붕괴를 불러온 책임이 있다는 맥락을 들며 그 편에 서는 듯한 발언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느냐고 따졌다. 그리고 이런 인물과 단체, 또 민주당 의원들까지 포함해 CIA 신고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이어갔다. 반미를 외치면서 미국으로 유학 보내고 미국 혜택은 챙기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어서 정치 뉴스로 넘어가며 한동훈 이야기가 시작됐다. 그가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14개월 만에 사과했다는 소식. 하지만 나는 그 사과가 책임을 인정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국민과 당원들에게 혼란을 줘서 미안하다는 식으로
사태의 핵심을 피해갔고 동시에 조작 정치 보복이라는 말을 섞어 장동혁 대표 탓으로 돌리는 모양새가 보였다고 했다. 당무감사를 통해 가족 명의로 작성된 글이 1000개 가까이 드러났고 IP가 2개로 좁혀졌다는 이야기까지 꺼냈다. 나는 이것이 단순한 논란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격 문제라고 말했다. 그리고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 과정, 그 끝에서 인간이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청년들에게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했다. 이쯤에서 나는 내일 화요일 밤 9시에 내 거취, 귀국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리고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온 인생 10계명 이야기를 이어갔다. 일관된 삶을 위해 기준이 필요했고 정직은 그중 2번째 계명으로 내게 중요하다고 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잘못을 인정할 용기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용기라고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재명과 한동훈을 거짓의 반복으로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존재로 보았다. 정치권 이야기 중간에는 장동혁 대표에 대한 입장을 다시 정리했다. 12월 23일에 24시간 필리버스터, 그리고 지금의 단식. 나는 그가 내란 전담 재판부법을 막기 위해 몸을 던진 것으로 해석했다. 다만 장동혁 대표가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한 발언은 타이밍이 나빴다고 비판했다. 재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의 사과는 판사에게 잘못된 신호로 읽힐 수 있고 여론재판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고 봤다. 그럼에도 지금 단식은 양대 특검 압박 속에서 국힘이 버틸 수 있는 마지막 방식으로 보았고 나는 이를 강하게 지지한다고 했다. 전환길도 장동혁이다. 나는 다시 그 말을 반복했다. 국회 밖에서 단식하는 모습이 장동혁의 가난한 성장 배경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어린 시절 도시락조차 챙기기 어려웠던 가난, 수돗물로 배를 채우던 경험, 그런 고난이 지금의 강한 버팀목이 되었을 가능성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내 개인 경험도 꺼냈다. 과거 빚이 25억까지 불어났던 때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던 말. 그 고통의 시간도 삶의 일부로 견뎌내야 한다고 했던 조언. 그 말이 시간이 지나 내게 실제로 힘이 되었고 결국 회복의 시간을 맞았다고 회상했다. 가난과 결핍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지나고 나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외모나 학벌에 대한 콤플렉스 역시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각자가 유일한 존재라는 자존감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가다 나는 다시 윤석열 대통령 관련 핵심으로 돌아갔다. 체포방해 재판의 문제, 백대현 판사의 선고 방식, 김계리 변호사의 폭로, 그리고 판결문 교부가 지연되는 상황. 특히 판결문이 완성되지 않은 채 선고가 이뤄졌고 이후 수정 중이라는 이유로 변호인단이 판결문을 받지 못한다는 점은 형사소송 절차를 흔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항소는 7일 안에 해야 하는데 판결문을 늦게 주면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논리였다. 또한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 부재가 핵심 쟁점이라고 되풀이했다. 나는 2025년 3월 7일 지연 판사가 공수처 수사권 문제를 근거로 석방 결정을 내린 사실을 언급했다. 그 판단이 이미 존재했다면 2월 19일 선고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은 공소기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여론몰이로 사형 선고를 만들어내려는 흐름이 있다면 그건 또 다른 역사적 비극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옥중 편지도 영상 뉴스로 소개했다. 대한민국이 체제 전쟁 중이라는 표현, 자유민주 진영과 중국 북한 체제의 갈림길이라는 경고, 자유는 투쟁으로 쟁취된다는 내용. 나는 그 편지를 청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였다. 또 하나의 영상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의 성격, 국회 질서 유지 병력 규모, 선관위 전산 시스템 점검 지시, 실탄 금지, 국회의원 출입 방해 지시가 없었다는 진술 등 긴 설명이 이어졌다.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흘러나오는 모습을 두고 나는 진실은 술술 나온다 고 말했다. 반면 곽종근의 진술이
바뀌고 흔들리는 장면들은 거짓의 특징으로 해석했다. 그리고 경제 뉴스로 옮겼다. 최태원 회장이 한국 경제 성장 동력이 약해졌고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는 기사. 서울 아파트 값 상승, 고환율 1474원 수준, 외환 위기 논란, 한국은행 총재의 달러 수급은 풍부하다. 는 말에 대한 위문. 또 IMF 경고성 메시지와 해외 환전소에서 본 원화 환산 수치 같은 충격적인 사례도 소개했다. 그 과정에서 과거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이 환율 1,400원 돌파를 위기라고 말했던 발언을 꺼내며 지금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물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의 핵심, 공익 제보 비하인드 스토리를 정리해 공개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12월 6일 오전 특전사를 찾은 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박선원 의원,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상대로 진행된 유튜브 생중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 곽종근의 말이 흔들리며 요원과 의원 사이에서 미끄러지는 장면. 그리고 옆에서 말을 맞춰주는 듯한 흐름.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다. 그런데 2026년 12월 2일 전학뉴스로 제보 메일이 들어왔다고 나는 말했다. 공개된 영상에 잡히지 않은 추가 음성 파일이 있다는 주장. 6분짜리라고 했고 내용은 박선원이 곽종근에게 더 노골적으로 진술 방향을 잡아주는 장면이라는 설명이었다. 나는 미국에 있었고 제보자는 워싱턴 DC 공항 근처에서 직접 만나자고 했다. 12월 19일 나는 워싱턴 DC에서 그 사람을 만났다. 그는 자신이 특전사 근무자의 아버지라고 소개했고 아들이 몰래 녹음했다며 USB를 내밀었다. 그 과정에서 이미 포렌식 검증을 했고 비용이 들었다며 돈을 요구했다. 나는 계약금 성격으로 10만 원만 지급하고 USB를 받아들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내가 직접 확인했다. 결과는 충격이었다. 파일은 진짜처럼 들렸지만 분석해보니 AI 조작 가능성이 강하게 느껴졌다는 것이다. 나는 곧바로 제보자에게 의심을 제기했다. 그러자 그는 불쾌해하며 파일을 돌려달라고 했다. 그리고 자신은 다른 유명 인사나 국내 특정 진영 쪽으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나는 그 순간 이게 단순 사기가 아니라 보수 진영을 무너뜨리려는 함정일 수 있다고 봤다. 만약 누군가 이 파일을 그대로 믿고 폭로해버렸다면, 그리고 나중에 조작으로 드러났다면 보수 진영은 조작에 속아 떠든 집단으로 치명타를 맞을 수 있었다. 윤 대통령 재판에도 악영향이 갈 수 있고 여론몰이에 휘말릴 위험도 커졌다. 그래서 나는 1월 2일 공익 차원에서 영상으로 먼저 올려 속지 말라는 경고를 했다. 그게 내가 공개한 이유였고 결국 보수 진영이 괴멸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막았다고 말했다. 나는 제보자를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라 보수 진영을 흔드는 간첩에 가까운 존재로까지 의심했다. 그만큼 정교했고 그만큼 파급력이 컸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오늘 그 모든 과정이 내가 전했던 공익 제보의 비하인드라고 차분히 마무리 지었다. 끝으로 나는 다시 영화 이야기로 돌아가 이 다큐가 국내 심의를 통과해 2월 초 전국 개봉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만약 상영이 막힌다면 그 자체가 무엇인가를 숨기려는 신호처럼 보일 수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 밤 9시 내 거취와 입장 발표를 위한 특집 방송을 예고했고 장동혁 대표의 단식에 대한 지지 역시 거듭 확인하며 방송을 마무리했다. 나는 오늘 전했던 것들을 짧게 다시 묶어보겠다고 했다. 첫째는 공익 제보의 뒷이야기였다. 나는 간첩을 잡았다는 표현까지 꺼냈지만 조금 더 정확히 말하자면 보수 진영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덫을 미리 알아차리고 피했다는 뜻이었다. 둘째는 백대현 판사의 재판이었다. 관저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그 재판이 상식의 눈으로 봐도 이상한 지점이 많았고 그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판결문이 있어야 선고를 하는데 선고가 먼저 나가고 정작 항소 준비에 필요한 판결문은 며칠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는 상황. 법원이 수정 중
이라는 말을 했다는 대목은 내 귀에도 낯설었다. 그 자체가 재판의 정치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재료였다. 셋째는 그 와중에 백대현 판사가 헌법 84조를 언급하며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전면적으로 막히는 게 아니라는 식으로 말한 부분이었다. 그 말이 맞다면 윤석열 대통령만이 아니라 이재명 역시 재판을 피해갈 수 없게 된다. 나는 이 점이 결국 민주당이 외면하기 어려운 딜레마로 번질 것이라고 했다. 넷째는 CIA 신고 흐름이었다. 천조국 파행 채널이 문영배를 신고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반미를 말로 외치면서 정작 미국 비자와 유학을 포기하지 않는 이중적 태도에 대한 내 비판. 나는 문영배가 공적 영역에서 영향력을 가졌던 인물인 만큼 그의 행적이 논란이 된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도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다섯째는 영화였다. 12. 3 그날이라는 작품이 시사회 3일 연속 매진을 기록했고 미국을 비롯해 해외에서 먼저 상영이 확정됐다는 소식. 국내에서는 심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2월 초쯤이면 전국 상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덧붙였다. 나는 영화가 유튜브와 달리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들까지 동시에 볼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파급력도 크고 그만큼 막으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그 자체가 의심을 부를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동혁 대표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그는 지금도 단식 중이고 나는 그 모습을 강하게 지지한다고 했다. 다만 단식이 끝난 뒤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겠다는 원칙, 부정선거 문제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기준, 배신자들과의 연대는 경계해야 한다는 기준, 그런 점들은 분명히 해두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화면을 보며 내일 밤 9시에 특집 방송을 하겠다고 다시 예고했다. 귀국할지, 미국에 남을지, 그 선택의 근거가 무엇인지, 내가 왜 그 결정을 하게 됐는지, 그 모든 내용을 입장문 형태로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 입장문 끝에는 이재명에 대한 기도까지 넣어두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오늘 함께해준 시청자들에게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자율의원으로 힘을 보태준 사람들, 영화 제작비와 변호사비를 걱정하며 끝까지 마음을 내어준 사람들, 그리고 오늘도 진실을 놓치지 않으려 자리에 남아있던 사람들. 그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했다. 내일 밤 9시에 다시 만나겠다고 남기고 나는 방송을 끝냈다.